한밤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격동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고 또 전격 구속됐습니다. 극한 혼란 중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사법 시스템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을 삼을 만합니다. 하지만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사법체계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습격하는 폭동 사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경한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영장 발부 배경 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러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모든 부분에 있어 정치 쟁점화하고 반발하고 뭔가 이 대통령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사법 시스템, 사법 절차에 대한 어떤 불응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소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뭔가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이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내란 범죄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내란 범죄, 현직 대통령이 내란 범죄라고 하는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 내란 범죄 종사자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듯한 일련의 행동이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끊임없이 지지자들의 정치적인 선동,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법감정, 어떤 탄핵, 내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법감정까지도 고려했을 때 어떤 그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어떤 일련의 사법적 절차에 대한 부정, 그리고 국민적 정서까지 감안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절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그 반발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졌고 구속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반발하는 입장을 상당히 나타냈습니다. 주요 내용,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상당히 오랜 시일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진 거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그 시간차가 지금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 지어 보면은 이게 이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좀 빨리빨리 진행해라. 해가지고 아마 재판부는 이미 2월 중에 2심 재판을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3월에는 선고를 하겠다. 맞아, 항소심 선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경우에 또 3달 이상이 또 걸리는 그런 일정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맞물려 있는 재판이 5가지입니다. 총 12개 혐의에 대해서 5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랄지 유정교사 사건 2개는 이미 1심이 나와 있고요. 유정교사는 무죄로 남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사건들은 대장동 백현동이랄지 또는 쌍방울 대급 송금 사건 또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런 것들 아직 1심을 진행 준비 중이고 선고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죠. 이 항소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선과도 연결이 된 부분이라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아마 2월중까지는 항소심 선고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뭐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할 테니까 이 문제도 역시 맞물려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이 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강제 구인 절차가 이제 시도되기도 했단 말이죠. 이게 보면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많다, 법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그 이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이라든가 혹은 뭐 체포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발동돼서 이제 체포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이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잡고 있죠. 그럼 대통령의 이제 내란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무시와 불응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역시 묵비권 행사로 해서 일체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도 윤 대통령의 기본 사고에는 이제 공수처가 삼류 사료의 이제 검사들의 집단이다 정도로 격하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이제 머무담았던 검찰하고는 격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공수처보다는 검찰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면 뭐 검찰이 자신의 홈그라운드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마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공수처는 결국 강제 구인 체포를 해서 했지만 구인에 실패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검찰로 지난 23일 날 이관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는 상당히 이제 기능이 뭐냐라는 이제 기능의 자체 문제도 발생했고 이제 공수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법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미 모든 걸 적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불법론을 갖고 연장을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교묘하게 그 경계의 선상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런 일들은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지지 세력들의 이제 반발이 격화되나 싶더니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이제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또 폭동으로 번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경재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걸 뭐 생중계 보듯이 전 국민들이 그걸 TV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그 초유의 미중유 사태라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또 특히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한 그 멘트가 좀 생각이 나는데 TV에서 볼 때보다 실제 현장에 와보니까 10배, 20배 더 큰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막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예컨대 폭도들이 방패를 빼앗아 가지고 또는 뭐 소화기를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이랄지 또 경찰까지 폭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 또 법원 7층 판사실까지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시위대만 뭐 거의 한 90여 명 됐다고 그러고 체포된 사람이 66명. 그중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59명까지는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벌을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또 재발이 안 될 방지가 되고 또 이제 불법적인 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정부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엄벌해야 맞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법을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또 어떤 이런 그런 관심의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을 사전에 어떤 그런 설계를 통해서 차단하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보겠는데 아마 법원에서 법무부의 차원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그 이 현상을 이 상황을 보면서
2021년 1월 달이죠. 그 미 의사당 난입 사태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500명이 뭐 일단 모여가지고 다들 그 폭도들이 되어가지고 난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그때 바이든이 됐을 때인데 트럼프가 지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독려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했는데 그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당히 안타깝게 짝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내놔야 되겠다. 이게 아마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대통령의 계엄, 탄핵, 또 체포, 구속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뭐 윤상현, 김민전 이런 의원들은 뭐 앞장서서 호위무사를 자처했고, 또 법원 사태 중에서도 또 윤상현 의원은 뭐 강남 경찰서장에게 일부 또 선처를 호소하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서 여러 가지 그 비난이 불거졌고, 민주당은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실제로 내란을 선동했다 이래서 지금 고발장을 또 내기도 했는데, 이상민 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을 때 그때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뭔가 계엄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제 바닥에 깔려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뭔가 이제 적극적인 방어나 옹호를 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이 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탄핵에 찬성하면서 계속 그 어떤 보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대한 학습 효과가 좀 1차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전국 정당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영남권에 거의 묶여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쨌든 보수에 기반한 영남의 정치적 기반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미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내 경선에서 뭔가 이 통과하고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적극적 지지자, 극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전광훈 목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등에 업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뭐 윤상현, 나경원 뭐 이런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집회에도 참여하고 뭔가 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앞에 가서 그것을 저지하게 하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전의 행보와는 전혀 달라진 오히려 그 윤 정권 내에서 일정하게 뭔가 정치적으로 배격당하고 이랬던 나경원 의원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입장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아마 이제 대권에 있어서 어떤 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한 태도와 입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와 입장을 통해서 적극 지지층의 바탕이 깔리면 나머지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 어떤 중도층의 외연을 확보하는 이제 이런 바탕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어쨌든 그 보수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 자기가 정치적 생명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어쨌든 그 계엄이나 내란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데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이랄지 이제 그 비영남권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곤욕스럽기는 하고 이 의원들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재섭 의원이 뭔가 그 윤상현 의원하고 한 얘기가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면서 1년만 지나면 다 있는다. 무소속으로 나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런 얘기가 되면서 뭔가 이 김재섭 의원이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였지만 적극적으로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어떤 이 국면에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했던 이제 조배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결별을 했지만 어떤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라북도도 완전히 이제 떠나서 이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비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뭔가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일정한 기간까지는 나의 정치적 생명 그리고 새로운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예. 정략적 판단이지 뭔가 대통령을 옹호해서 뭐 끝까지 같이 하겠다, 뭐 순장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 그런 태도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마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어떤 태도와 입장은 급변할 거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초장님 말미에 뭐 조배수 의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계엄 사태 이후에 쭉 행보를 보면 지역 정사하고는 굉장히 유리된 그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과거에 4선, 5선 하면서도 그런 거침없는 행보를 의정 활동에서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서 지역민들이 좀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보실 때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조배수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4선 하고 비례대표로 또 예.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차장님 이제 분석해 준 당권 주자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영남권 주자에서 다음에 예.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보통 뭐 한 번 하면 이제 뭐 지역구로 못 나가면 끝이 나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상당히 맥락 없이 뛰어든 국회의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배수 국회의원 보면 뭐 우리 지역에 공분을 사고 뭐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다. 그럼 공분을 사서 욕을 먹는 게 곧 정치적인 그 이미지라든가 혹은 정치의 값을 마케팅을 하는 이런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옹호 입장을 앞장서고 구구 선동에 앞장서서 맨 앞줄에 늘 얼굴을 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처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뭐 사법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을 담는다든가 예. 양심보다는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뭐 정당과 그리고 자기 권력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태가 아닌가 싶기도. 이제 그래서 이제 윤석열 퇴진 전북 운동본부에서는 이제 제명 청원도 했지만 고발도 했어요. 그래서 고발 사유는 뭐 두 가지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 방해했기 때문에 범임 음닉 혐의로 전북본부에서 이제 고발 조치가 돼서 이제 입건이 돼 있는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뭐 향후에 정치 행보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약 맥락 없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 주가를 올리려는 수단으로 이러한 탄핵과 내란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나쁜 정치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구금된 상태에서도 옥중 메시지를 초기에 몇 차례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떤 그 규합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한 것 아니냐,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경재 의원님 보실 때 어떠신지요? 그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더구나 일국의 그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그 옥중에서 뭐 선동하고 부추기고 이런 걸 보면서 따뜻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담화문을 통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이제 2차 담화, 3차 담화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경도된 그런 구구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발부 직전에 그걸 보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더 힘을 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노고를 보고 있다. 정말 고맙다. 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체포영장 앞두고 결집을 어떤 독려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글쎄요, 그 한나라 대통령이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런 딱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까 이제 보수랄지 극우랄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정치가 지금 정치 세력이 상당히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극우는 뭐 보수라고는 가치는 우리가 존중하고 살려나가야 하는 거 않습니까? 법과 질서랄지 전통과 어떤 뭐 법, 윤리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인데, 지금 우리 일부 정치인들은 이걸 넘어서서 예컨대 뭐
헌법을 위반하고 또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몰려가면서 정치 선동을 하고 이런 거는 보수적인 가치관은 뭔 거죠? 구구적인 행태입니다. 이런 거는. 예컨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그 목사가 그 뭐 저항권 운운하면서 그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들. 이거는 보수적 가치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또는 이제 일부 종교단체랄지 그 유튜버들이 아주 극우화 지금 되고 있는 그 현상이 이번 탄핵 사태에 드러나는 큰 하나 그 줄기라고 보는데 이 문제도 역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좀 촘촘히 들여다보고 뭔가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선이랄지 총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어떤 논리랄지 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어떤 맹목적 어떤 정치 행위가 더 판을 칠 텐데 이런 것들을 그 촘촘히 들여다보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첨단의 어떤 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구구화에. 그런 정치인들도 구구화되고 있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또 보수 유튜버들도 완전 구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극우의 대중화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는 어떤 조직화까지는 갔어요. 그때도 이제 상당히 조직화하면서 뭐 광장에 나오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날에 보는 거는 이미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여론조사를 보는 거 흐름을 보면 여론조사는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추세 흐름을 보는 건데 그 보면은 역시 또 뭐 대중화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수하고 가치가 좀 다른 극우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좀 심각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1일,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세 번째, 네 번째 변론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재판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겠죠, 교수님? 예, 아무래도 그렇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가서는 끊임없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다음에 거부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적극성을 나서는 모습이 약간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이제 그때 첫 번째 변론에 나왔을 때 인사말을 보고 저게 일국의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관에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국민에게는 일체 미안하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역시 자기보다 큰 권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종하는 태도를 꾸준히 가고 있다.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이 담은 상명하복이고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더 상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굴종하면서 권력이 나온 공화국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준 국민에 대해서는 일체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자기들의 그들만의 닉으로 극우 세력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변론에 나온다는 것은 고도의 계산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동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놓고 극우자들이 그걸 받고 다시 액션을 취하고 이런 모습이죠. 이게 보통은 내란이 가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내란은 일단 그런 프로세스에서 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그 분열이 곧 또 하나의 폭동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내란이 프로세스거든요.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이자 극우이자 폭동의 세력을 선동해서 자기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런 모습도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정치적 용어로 됐습니다만 약속 대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 그 안이 곧 입을 맞추는 서로 간의 죄수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소통의 장소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극우에게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탄핵과 전혀 무관한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계속 강화시켜서 요 이미지를 계속 강화시키면 결국 의문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 부정의 의식은 계속 불을 지피는 거죠. 그 한쪽에 불을 지펴서 결국 그 불로 탄핵의 모습도 그리고 내란의 모습도 정리를 해보자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 질문 하나하나 보면 아, 별개의 논리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좀 아쉬움, 뭐랄까요? 안도감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착오를 하고 있지 않느냐. 탄핵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쿨하게 인정하고 내란에 대해서는 또 뭐 형사법 문제니까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전략을 잘못 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출석해서 한 대통령의 발언도 많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아주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든지 그 뒤에 또 뭐 계엄 포고령의 집행 의사나 실행 계획은 없었다든지 어찌 보면 조금 궤변에 가까운 얘기들을 지금 많이 늘어놓고 있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형적으로 뭐 모른다. 난 이게 책임은 뭐 부하에게 전가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계엄이 거의 장난이었고 뭔가 이 경각심을 주기 위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논리적으로 좀 짜가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증거나 증언들이 너무 이제 명확한 게 많은 상황에서도 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내란죄에 대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런 논리 구조로 대응을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미 구속되어 있고 이런 같이 했던 내란 동조자나 이제 이런 세력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지금 틀을 짜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법리적으로든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국민을 아직도 우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놓고 보면 어떤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의 어떤 자기 부인이나 부정이나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억지스럽게 이제 꽤 맞춰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뭔가 이제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언행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방어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뭔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뭔가 이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나 국민에 대한 이런 마음들은 전혀 없다. 특히나 이번 비상계엄이랄지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경제적 피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환율이랄지 뭐 주가 폭락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국가의 대신인도랄지 그래서 수백 조의 피해를 입혔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거나 어떤 사과하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가슴 속에는 뭔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갖는 불안정성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선거를 한번 잘못해서 저런 대통령을 뽑아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후과를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크게 사회적 비용을 들이면서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거냐. 그래서 조속한 탄핵에 대한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형사 절차를 통해서 정말 내란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없도록 하는 정말 그런 처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사면도 없는 그런 처벌들이 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 대한 이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3차 변론, 4차 변론 또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분들의 이제 말을 보면서 이건 뭐 유치원생들의 말 맞추기, 뭐 거짓말 대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표정을 보니까 좀 뭐 기가 차다는 뭐 그런 좀 역력한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고. 근데 예컨대 이제 핵심 증거와 관련한 논쟁이 이제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그런 발언, 이거는 저 곽종근 특정사령관이 발언을 한 거고요. 또 뭐 의원 체포, 그다음에 비상입법 기구 문제, 그다음에 쪽지를 건네줬다 안 줬다, 그걸 누가 작성했느냐. 또 선관위 침입 문제가 있고요. 또 포고령과 관련 그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가 계속 앞으로 변론의 중심에서 또 재판관들이 확인하고 또 갈 텐데 이게 너무나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해야 좀 믿고 그러는데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제 사령관들, 방첩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또 특전사령관이 다 말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계엄의 불법성을 완화시키고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하고 상당히 그 전략 회의를 좀 하고, 또 변호인들이 이 김용현 피의자 또 윤석열 피의자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중개도 좀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계엄의 어떤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예. 정당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골적으로 이번에 나타났단 말이죠. 예. 3차 변론, 4차 변론에서. 그리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라의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그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그런 문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자, 하여튼 뭐 핵심 증거에 대한 논쟁들은 좀 개운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런 그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분명한 것은 지난해 연말과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저는 이제 서로의 반사 이익의 반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계엄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얻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보수층의 단합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여기에는 일부의 이제 젠더들의 분열인, 또 다른 분열은 한쪽에서는 단합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한 젠더들의 갈라치기가 또 한편으로서는 통합을 가져오면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여론조사들을 보면서 그 탄핵의 기정사실화를 받아들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탄핵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고, 예. 그렇다면 정권을 어떻게 연장할 건가라는 물음으로 간다면 이 여론조사부터 선점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단합을 가져와서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 여러 조사에서도 정권의 연장이냐 교체냐 이런 이제 투표가 나왔을 때 아주 비등하거든요. 오차범위 내에서. 이런 거 보면 현재의 이제 여론을 주도해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올라왔다라는 면에서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대권은 이제 50만에서 100만 차이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탄핵 이후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 일극인, 민주당 일극인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는, 그리고 지지도를 낮게 하는 이런 것도 적극적 관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어떤 모습으로 대항마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그래서 탄핵을 기정사실 된다면 그 다음에 이 싸움을 좀 비등하게 갖겠다라고 하면 여론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그 결과물이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분석해 봅니다. 예.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름하여 이재명 포비아, 그러니까 곧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보수층 내지는 이제 일부 중도층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다, 이런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도층이 상당히 그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막판에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의사를 드러내는 거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을 때를 상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수층은 탄핵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지,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지, 이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보수층이 결집되고, 또
그동안에 답변을 낳던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어떤 답변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나타난 현상이 이 흐름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민주당도 또 야권도 충분히 다 현상을 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밝힌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그런 것들도 이걸 다 감안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저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조기 대선이 뭐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공동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도 맞긴 한데 일단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고 가시가 되면은 저는 이런 현상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거죠. 예.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여론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민 쌤께서 보실 때는 그 탄핵 인용 전망 조금 이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대부분이 인용될 거라고 인식을 예. 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내란 수개로 지금 뭔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그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과연 그러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이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예.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예. 거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게 헌법과 법률의 위반 정도를 따지는 어떤 이런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치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큰 틀은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뭐랄까 탄핵에 대한 인용 여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성실한 답변보다는 자기 궤변과 변명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과 관련한 인용 문제는 거의 뭐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어떤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기 변론의 근거를 어떤 그 내란의 동조자들과 같이 좀 맞추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탄핵에 대한 인용을 의심하는 국민은 정말 그 보수 우익 정도의 사람들을 빼면 예. 국민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이제 인용을 결정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여당의 정권 유지냐, 야당의 정권 교체냐 관심이 큰데 향후 가장 큰 변수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교수님? 예. 아마도 이제 향후 변수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 결과가 예.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고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대체자를 고민해야 되고 그 대체자로서 요즘 뭐 삼김이 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삼김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는데 아마도 탄핵 이후의 일정하고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 선거 결과가 민주당으로서 뭐 결정적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생활고를 겪고 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여기에서 경기가 거의 뭐 1%대로 이제 탁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의 책임론이 또 다음 선거에는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로 본다면 전 두 가지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저개발 문제, 생활고의 문제가 예. 결국은 도화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처장님. 네.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당이 통합적인 형태로 해서 대선을 맞이할 건지 예. 그렇지 않으면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 그리고 특히나
이 계엄을 통한 어떤 경제가 망가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당연히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런 국면들이 아마 선거 국면이 돌아오면 지금의 어떤 여론과 다른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고요. 과연 저런 세력에게 정권을 맡기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자기 세력에 대한 어떤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거라고 하는 걸 앞뒀을 때 저런 극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입장과 태도를 보여왔던 국민의힘이 과연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예. 부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놓았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연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에 내놓는 이러한 입장들이 자기 발목을 잡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될 거라서 지금은 뭐 여론조사 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뭔가 역전 현상이랄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탄핵이 되고 어떤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국면에 넘어가면 전혀 다른 측면 속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책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좀 이런 흐름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사법 리스크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조기 대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재 위원님, 우리가 조기 대선을 만약에 이제 확정적으로 치르게 된다면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뭐 한 6월 초 정도에는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각 당이 옛날로 치면은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 경선도 치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경선 일정을 치르기도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어서 여야 각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전략도 상당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양당 어떤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뭐 양당 공회 탄핵 교훈을 민심에 어떻게 반영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시킬지 아마 최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예컨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대개 극우가 되고 있고 또 극우 정치 세력하고 극우 사회 세력이 지금 그 네. 상호 작용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사례가 지금 트럼프란 말이죠. 예. 우리 난입하고 그렇게 비판을 받지만은 또 집권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델을 따라서 아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비공화당이 트럼프가 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이제 이런 측면을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해보면은 탄핵 말하자면 위헌 세력 대 사법 리스크 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우리 예. 사회가 또 유지가 되든 정권이 교체가 되든 뭐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은 역사 정의를 쫓아가야 되겠고 예. 또 헛발을 내딛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법치와 협치 이런 것들을 내걸면서 바로잡는 그런 역할도 국민들이 해야 되겠고요.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 정서가 좀 그 라인이 자꾸 극우화로 가면서 사회를 어떤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 이건 제발 아닌 걸로 보고 좀 제대로 그 보수 가치를 침투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극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바로잡을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가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사법 리스크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랄지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의 지지랄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혼재되면서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권이 교체가 되든 유지가 되든 상당히 혼란스러운 국면을 계속 맞게 될 것 같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견 교수님께 그 개헌 관계 말씀을 좀 여쭤볼까 싶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제왕적 대통령 중심 제 자체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니 헌법을 좀 개정하자 뭐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동조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원래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역설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타이밍상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호응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의 필요성이나 전망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도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개헌론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지지에서 계엄 상황 이후에는 굳이 뭐 개헌을 논의해서 힘을 뺄 게 아니라 가겠다라는 거지만 이 개헌 논의는 아마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두 번의 이제 이중 전략을 펼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뺏기더라도 권력을 최대한 짧게 주겠다.
라고 해서 3년 단임을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중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3년 후에는 다시 복권하겠다, 권력을 차지하겠다라는 예.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본다면 상당 부분 개헌의 연임제 개헌론은 힘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힘과 당리당략의 권력 상관없이 이제는 개헌을 저는 이제 80 체제에서 한 번은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4년 중임제 정도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가 정치 문화력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극우 세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인 문화력은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걸맞게 한 4년 하고 평가를 받고 물러주든 연장하든 이러한 정도의 평가할 수 있는 국민에게 기회는 이제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4년 중임론 그것에 이제 과도기적으로 3년 혹은 4년 뭐 이런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금 넘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만 세계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국내는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심각한 현안들이 줄줄이 산적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그래도 어렵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좀 전국을 안정적으로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여야가 나서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재 의원님. 네, 트럼프 정책이 상당히 현란하죠. 그러면서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탄핵 전국이고 이걸 초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중요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트럼프가 몰고 올 앞으로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외교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경제 문제 예컨대 뭐 기후 협약은 다 탈퇴를 했고요. 또 제조업 강국을 또 선언을 했고요. 또 석유와 가스 사용을 또 늘리고 전기차 의무화도 좀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또 자동차 산업을 회생을 시키겠다. 그런 문제들, 또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 뭐 심지어는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또 파나마도 가져오겠다. 또 그린랜드도 뭐 돈으로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지구촌의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지구촌의 미래랄지 또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시민의 어떤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완전 본인의 이야기대로 미국 최우선 정책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졸렬한 나라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계 어떤 질서를 좀 구축하고 유지하고 경찰 국가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짝이었고 또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것도 아마 무작위로 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한 걸 보면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도 성공을 측정하는 것 그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적을 물치는 유일한 임무에만 우리 군대는 집중한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북한 관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과거에 1950년 그 한국전쟁 날 때 에치슨 라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국무장관이. 그거는 예컨대 뭐 알래스카 또는 오키나와 필리핀 그 방위선을 우리는 방위선만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판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이 그런 것도 주고 그랬는데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정책도 북한한테 상당히 유리한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책들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 군사, 외교, 안보가 모두 우리한테는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또 그 위축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트럼프 정부 1기 때 4년 동안 또 수출 물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과 좀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서 좀 분발할 건 분발하고 또 스와트 분석을 해서 강점, 약점, 뭐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해 나간다면은 우리 외교부랄지 산자부랄지 뭐 경제 정책들 하는 분들이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가기를 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트럼프의 말을 빌면은 보면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도 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긴밀히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 우리 정치권이 그런 생각을 숙제가 좀 던져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민 차장님. 네, 아무래도 그 경제적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인용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한 달락이 지어져야
어떤 이런 그 대외적인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정치권의 역할이나 이제 힘들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너무 크게 우리가 우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나설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기업이나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일정 정도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가 크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도력의 부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인식되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정치 일정, 대선에 대한 정치 일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지금의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저력, 또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이런 그 행정의 어떤 저력들을 믿고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 교수님. 예. 뭐 트럼프 스톰이 폭풍처럼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나라도 뭐 비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우리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여기 정치권이 이제 큰 역할을 해줘야겠죠. 저는 뭐 그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펼쳐야겠다라는 거죠.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갈라치기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좀 경청하는 이런 모습. 또 하나는 이제 사회 통합이죠. 사회가 지극히 이제 신보수주의가 되면서 연설 정부에서는 특히나 양극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걸 얼마큼 줄일 것인가라는 무릎이죠. 그 한편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이죠.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결국 미래죠.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내내 한 것은 미래가 얘기 않고 과거만 얘기해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미래 우리 청년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켜가고 먹거리를 만들어낼 건가, 성장 동력을 만들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뭐 외부적 이제 스톰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국격은 됐다고 봅니다. 나라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정치인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 법원 난입폭동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 혼란도 곧 안정될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품어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